안녕하세요. 토요미 스토리 디바 메이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도시인 브룩필드는 쇼핑, 다이닝, 엔터테인먼트까지 즐길 거리가 많은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붐비지 않아서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도 유명하죠. 그러던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자정, 브룩필드에 위치한 주택단지에 웬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고요한 공기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에 한 남성이 잠에서 깨게 됐죠. 근데 그게 약간 쿵쿵 거리는 마치 큰 가구를 옮기는 듯한 소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원래 한번 소리 꽂히면 더 크게 들리는 거 아시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들리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로 옆집에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오밤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옆집은 비어 있을 텐데? 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은 매들린 와그너와 그녀의 룸메이트,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매번 비어 있거든요? 심할 때는 목요일 밤부터 주말까지 쭉 비어 있기도 하고요. 매들린의 룸메이트는 매주 주말마다 본가에 가고 혼자 집에 있는 걸 싫어하는 매들린은 그동안 다른 친구 집에서 지내고 와요. 근데 지금은 금요일 밤이니까 사실 시간상 비어있는 게 맞는 거죠. 뭔가 수상함을 느낀 남성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딱히 이상한 점은 없어요. 단 한 가지. 매들린 집 앞에 세워진 낯선 검은색 토요타 SUV 차량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브룩필드는 인구가 6,000명 정도 되는 소도시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민들끼리 서로서로 다 알고 지내요. 그래서 주말마다 매들린의 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았던 거고요. 근데 이런 동네에 낯선 차량이 보인다? 사실 이건 더욱 흔치 않은 일이에요. 남성은 해당 차량의 주인이 인근 주민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수상하기는 해도 처음 보는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을 부르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어느새 들리던 그 소음도 멎었고요.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아마 별일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일요일인 11월 18일 매들린의 룸메이트가 집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현관문이 그대로 열려있더라고요. 룸메이트는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매들린은 평소 집에 혼자 있을 때 문을 꼭 잠그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집을 나설 때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집을 나서는데 그 매들린이 실수로라도 문을 열어둘 리가 없어요. 매들린 혹시 집에 있어? 왜 문 안 잠궜어?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혹시 자나? 하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가 보는데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매들린이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그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즉시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죠. 부검을 해보니까 매들린은 심한 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리고 또 준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당한 걸로 밝혀져요. 이웃집 남성이 들었던 쿵쿵거리는 소리는 아마도 그녀가 폭행을 당할 때 들렸던 소리로 추정이 됐죠. 매들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룸메이트가 집을 나선 15일, 그러니까 목요일 밤입니다. 경찰이 막 이것저것 룸메한테 물어보고 있을 때 이웃집 남성도 자기가 밤사이 들은 소음과 또 집 앞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토요타 SUV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돼요. 근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룸메이트가 정말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하는데 저 그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녀가 지목한 용의자는 피해자 매들린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한국인 남성 김성근이었습니다. 사실 매들린이 혼자 집에 남는 걸 꺼리고 또 문을 꼭꼭 잠그는 이유도 모두 그 김성근 때문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김성근의 소유 차량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된 그 검은색 토요타와 동일한 모델이라는 점과
매들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 좀 미심쩍은 부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둘이 부부였던 거잖아요. 애초에 왜 이혼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유는 전부 김성근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매들린을 폭행해왔고 이를 참다 못한 그녀가 강제 이혼 소송을 걸어뒀던 겁니다. 매들린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곧바로 군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몇 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하사로 전역을 했죠. 그리고 일을 쉬던 중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김성근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둘이 살던 위스콘신주는 한국인이 흔치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전혀 다른 그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김성근과의 대화를 시작했죠. 근데 둘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을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점점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김성근의 고백으로 둘은 연인이 됩니다. 근데 이때 작은 문제가 생겨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인데 김성근의 비자 만료가 다가오면서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갓 사귀었는데 진짜 생리별하게 생긴 거죠. 얼마나 떨어지기 싫어요. 그때 둘이 생각해낸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이에요. 사실 이게 좀 성급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둘은 뭐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그냥 좀 서두르자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2016년도에 혼인신고로 부부가 되었고 김성근의 비자 만료도 미룰 수 있었죠. 근데 이때 혼인신고만 한 상태예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둘은 브룩필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콩달콩 핑크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기대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날 부부의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고 매들린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 한인타운 술집, 한인타운 클럽 이런 곳인 거예요. 당연히 매들린이 쓴 건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까 모두 남편이 쓴 돈이었어요. 아니 유흥에다가 돈을 쓰다 아내 카드에까지 손을 댄 거죠. 매들린은 김성근이 집에 오자마자 이 일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왜 내 카드 함부로 썼냐, 이거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다툼 정도였던 싸움이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김성근이 순간 아내의 뺨을 내려칩니다. 당황해서 굳어버린 그녀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기까지 해요. 근데 이 정도가 좀 심각했어요. 매들린이 제발 살려달라고 빌 정도였죠. 그렇게 그녀가 비니까 그제야 폭행이 멈췄고 이 갑작스러운 남편의 폭력에 매들린은 정말 충격이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김성근이 무릎을 꿇고 진짜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진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라면서 또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보여요. 사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막 매달리는 모습에 매들린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를 용서해줬죠. 그렇게 첫 폭행 사건은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때 이후 둘의 관계에 좀 변화가 생깁니다. 김성근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매들린은 최대한 결혼식만큼은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결국 한국에서 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김성근의 부모님의 압력이 컸습니다. 아니 혼인신고는 좀 급하게 했다 해도 아무리 그래도 식은 올려야 하지 않겠냐 라면서 둘을 설득한 거죠. 하지만 매들린은 더 이상 그와의 결혼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진짜 계속해서 부탁하니까 좀 떠밀리다시피 식이 진행된 겁니다. 결혼식 이후 매들린은 좀 혼란스러워했어요. 약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미국으로 돌아온 9월의 어느 날,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다들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두 모인 자리였고요. 근데 이때 김성근이 아내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야, 너 2잔 이상 마시기만 해봐라. 근데 사실 한국에서 한참 스트레스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 거잖아요. 메들린은 진짜 막 애들하고 신나게 수다 떨다가 무심코 3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때 아차 싶었지만 남편이 그 자리에서 딱히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괜찮겠지 싶었죠. 하지만 이거는 큰 오산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분노가 시작돼요. 근데 메들린도 진짜 억울하잖아요. 지는 맨날 맘대로 내 카드 쓰면서 아니 나는 겨우 그 술 한 잔 마신 거 가지고 이러는 게 솔직히 이해도 안 됐고요. 야, 너나 내 카드 쓰지 마라. 다시금 재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어진 싸움 끝에 메들린은 야,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성근은 너 이혼할 거면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식 비용 전부 보상해라 라면서 막 협박을 했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또다시 아내를 폭행해요. 배, 등, 온몸을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메들린은 진짜 이러다가 자기가 죽겠다 싶었어요. 막 도망을 치려고 했죠? 그러자 그녀를 붙잡아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합니다. 그 상황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메들린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걸 확인한 친구가 부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때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성근은 살인미수, 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돼요. 그 후에 메들린은 결국 강제로 이혼 신청을 한 후에 부모님이 계신 미네소타주로 이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성근 면회를 가게 되는데 남편이 자기가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러 와달라고 엄청 빌었거든요. 근데 사실 부른 이유는 사과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합의를 부탁하려고 한 거였어요. 경찰은 계속해서 남편이 폭력성도 높고 진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합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녀를 말렸죠. 하지만 메들린은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남편이 무섭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랑하기도 했거든요. 김성근이 감옥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합의를 고집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그는 15,000달러,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를 내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고요. 경찰은 김성근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가 메들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 전자발찌를 채워서 감시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김성근은 강제 이혼 신청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2018년 11월 약간 화풀이로 부부 공동 명의에 있던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겨버립니다. 메들린이 좀 열받아 하길 바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더더욱 복수심으로 불타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전자발찌 있었잖아요. 대체 어떻게 메들린한테 접근한 거죠? 자, 담당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김성근의 전자발찌에서 무단 경보음이 울리기는 했어요. 근데 바로 그에게 연락을 했더니 김성근이 자기 생각에는 이 전자발찌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대요. 그래서 담당 수사관은 거기에 집에 방문해서 임시로 배터리만 교체했고 그럼 며칠 후에 새 전자발찌로 교환합시다 라고 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 그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냥 배터리 때문에만 경보 울렸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경찰은 김성근의 전자발찌를 바로 입수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거기서 GPS가 훼손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정밀 분석 결과 사건 당일 메들린의 집 반경 400m 이내에 그가 있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정황 증거는 잡은 거잖아요. 김성근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다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했을 때 생길 법한 찰과상과 또 타박상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그의 핸드폰 검색 기록도 좀 수상했는데요. 전자발찌 벗기는 법, 동맥출혈, 목을 칼로 찔렀을 때 등 살인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검색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그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김성근을 아내 매들린 살해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근데 웃기는 게 자기가 자수를 하면서 나는 가족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완전히 기각됐고요. 김성근에게 적용된 혐의는 한 건의 1급 살인죄, 또 2건의 중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에 걸친 길고 긴 재판 끝에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김성근이 한국법으로 처벌받고 싶어한 이유를 좀 왠지 알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정 내 폭력, 가정 내 살인 사건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 중 하나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또 다른 국가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가장 마음이 편해야 하고 또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곳에서 이런 끔찍한 폭행과 살인이 벌어진다는 게 참 속상할 뿐입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의 전자발찌의 수상한 행적을 알아차리고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다면 이 범죄를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요? 수도 없이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이라는 이유로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용서를 베풀고도 결국엔 그의 손에 살해당한 매들린.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 난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야. 2004년 5월 5일 버지니아주의 체셔피크만 바다에서 수상한 가방을 하나 발견해. 그 안에 있던 건 사람의 다리. 이후로도 시신의 다른 부위도 차례대로 찾게 되는데 5월 11일에는 머리와 몸통이 담긴 큰 가방을, 16일에는 신체의 나머지 부위가 전부 담겨져 있는 작은 가방을 찾았지. 가방 안에 있던 시신은 모두 같은 사람이더라고.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은 여행용 사이즈로 약간 되게 다양하게 세트로 나오는 것들 있지. 그런 가방이었었고. 경찰은 우선 시신의 신원을 알아내려고 몽타주도 만들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도 싹 뒤져봤어. 근데 이 남자가 실종자 신고는 안 돼 있었나 봐. 그 데이터베이스에 없어. 이때 아주 유의미한 제보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몽타주를 TV 광고로 내보냈었거든. 5월 21일 그 광고를 본 한 사람이 자기 친구 같다면서 제보 전화를 한 거야. 최근에 그 친구가 부부싸움을 하고 사라진 상태래.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빠르게 그 남자와 DNA를 대조해봤고 정확하게 일치했지. 피해자는 39살이던 빌 맥과이거.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야.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480km나 떨어진 뉴저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 근데 480km면 4시간도 넘게 걸리잖아. 대체 어쩌다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걸까? 자, 우선 사인을 밝혀봐야겠지. 빌은 몸과 머리에 총을 여러 발 맞아서 사망했어. 그리고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토막난 채로 발견됐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절단 부위가 마치 수술을 받은 듯이 예리하게 잘려져 있더라고. 이런 흔적을 봐서는 칼을 쓴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의료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게 돼. 보니까 빌이 결혼한 상태였어. 그의 아내는 멜라니 맥과이거. 아니 근데 남편이 꽤 오랜 기간 사라진 상태였을 텐데 아내가 실종 신고를 안 한 게 좀 솔직히 수상하잖아. 게다가 경찰이 아내 멜라니를 불러서 남편 사망 사실을 알릴 때도 좀 이상했다고 해. 막 눈물을 보이기는 하는데 뭐랄까 그 남편의 죽음에 딱히 관심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맥과이어 부부는 5년 전인 1999년에 결혼했어. 아이도 낳고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지.
게다가 멜라니가 간호사로 일해서 집안 사정도 꽤나 안정적이었고. 근데 문제가 발생해. 아니, 남편이 도박에 중독된 거야. 사실 결혼 전부터 도박 문제가 있긴 했었어. 근데 결혼하고 애도 생기고 하면서 그냥 좀 손 뗀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 도박을 다시 시작했고 이제는 점점 그 금액도 커져가. 이게 차라리 돈만 날렸으면 좀 낫지. 돈 잃고 오는 날이면 그 좌절감과 분노를 아내한테 풀었다고 해. 도박에 폭행까지. 이 부부 사이는 점점 망가지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 부부는 새 집 사서 이사를 가자라고 계획하고 있었대.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어쨌든 간에 그 집 위치를 정하는 거에도 또 안 맞아서 다툼이 좀 심했나 봐. 결국 남편의 반대에도 집을 계약했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에 둘이 크게 다투고 빌이 집을 나갔는데 이때 남편 빌의 시신이 발견된 거지. 멜라니 진술에 따르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건 4월 29일이래. 이날 새벽에도 또다시 그 집 문제로 크게 싸웠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유독 폭력적인 거야.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막 목까지 졸라. 근데 그 자리에 아이들도 있었거든. 잔뜩 흥분해서 애들마저 때릴까봐 멜라니는 급하게 애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도망쳤어. 그리고 문 잠궈버렸고. 열받은 빌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면서 막 나오라고 난리를 치더래. 그러다가 혼자 지쳤는지 다시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돌아올 일 없다고 소리 빽 지르고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자기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해. 그 뒤로도 남편한테 연락 한 통 안 했대. 솔직히 남편한테만 벗어날 수 있으면 애들한테 아빠가 없어도 괜찮겠다 생각할 정도로 빌한테 환멸이 나 있었어. 그래서 따라 나가거나 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몇 주 동안 집에 안 오니까 맨날 애틀랜틱 가서 도박했으니까 거기로 갔겠거니 했었지. 빌한테 또 따로 연락도 없었었고. 그래서 진짜 우리 관계는 끝이다 싶어서 따로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멜라니의 증언이야.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좀 수상함을 느꼈어. 빌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니 같이 살던 사람이 사라졌는데 일주일 넘도록 신고를 안 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거지. 그리고 시신이 굉장히 예리하게 잘려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칼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의료계 종사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고 멜라니의 직업은 간호사,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잖아. 이런저런 정황 증거가 꽤나 많았던 거야. 결국 멜라니는 용의자로 지목됐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돼. 자,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멜라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 같은 병원 의사 밀러 박사랑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자, 여기서 경찰의 추측은 이거야. 폭력적인 남편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멜라니가 밀러 박사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빌을 살해. 확실한 동기지. 근데 이것도 심증이야. 물증이 없어. 이제 살해 도구, 그러니까 총을 찾아야겠지. 우선 부부가 살던 뉴저지에서는 총기를 구매한 기록을 다 알아보는데 빌, 멜라니 둘 다 총기 소지 기록이 없더라고. 혹시나 싶어서 다른 주까지 범위를 넓혀서 기록 싹 보는데 딱 발견했지. 멜라니가 남편이 사망하기 3일 전인 4월 26일 플로리다주에서 총을 샀더라고. 다른 주 가서 산 게 이게 더 수상하지 않아? 멜라니는 이 불륜 사실에 대해서 맞대. 인정했어. 남편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친절한 밀러 박사한테 마음이 끌린 것 같다라고 했지. 하지만 살인은 절대 아니래. 아니, 총 산 것도 남편이 총이 필요한데 자기 정가 때문에 못 사니까 아내한테 사달라라고 했던 거래. 애초에 내가 쓰려고 산 것도 아니고 바로 남편은 줬고 빌은 그 보관 박스에 총을 넣더니 창고에 뒀다는 거야. 그 뒤로 자기는 그 총을 본 적도 없대. 근데 주변 지인들의 말은 또 다르더라. 멜라니가 진짜 이러다가 자기 맞아 죽을 것 같다면서 최후의 보호수단으로 총을 사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데
대체 뭐가 진실일까? 하지만 여전히 그 총은 찾질 못했어. 경찰은 그래서 더더욱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해. 자, 이제 그 불륜 상대였던 밀러 박사를 조용히 불러서 신문을 하기도 해. 처음에는 공범으로 의심을 했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하더라고. 뭐 별다른 혐의점도 없었었고. 근데 이때 경찰이 살짝 꼼수를 부리는데 박사한테는 그 사실 숨기고 너 공범 아니냐 하면서 막 압박을 준 거야. 의심 피하고 싶으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겁먹은 박사는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해. 멜란이랑 대화를 녹음하고 증인으로 나서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빌의 자동차가 발견되는데 도박하러 자주 간다는 그 아틀랜틱의 한 주차장에 있더라고. 정말 다행히 그 근처에 보안 카메라가 있었어. 이때 이 사실을 기자가 신문에 실게 돼. 경찰이 빌의 행적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찾았다면서 싹 보도한 거지. 이 소식을 들은 멜라니가 갑자기 경찰한테 먼저 연락해서 처음 했던 진술을 번복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쭉 못 봤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집 나간 당일 따라 나가긴 했다는 거야. 빌한테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아틀랜틱으로 갔어. 남편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우연히 그의 차를 발견하게 돼. 내 차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 이때 빌 좀 골려주려고 차를 인근 모텔의 구석진 곳에다가 몰래 옮겨뒀대. 사실 전에 부부싸움 했을 때 빌이 똑같은 짓 해서 진짜 열받았던 적 있었거든. 그래서 복수한 거지. 그렇게 차 옮겨두고 급 피곤해져서 그냥 자기 차는 아틀랜틱에 두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간 거야. 그리고 다음날 다시 택시를 타고 아틀랜틱에 와서 자기 차 가지고 갔고. 하지만 남편을 못 본 건 진짜 사실이래. 자, 그럼 CCTV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 보안 카메라 있었으니까. 근데 이상한 게 멜라니가 조수석에 있어. 그럼 운전은 누가 한 거야? 공범이 있다는 건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CCTV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끝까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 경찰은 우선 발견된 빌의 차를 감식했고 그 안에서 빌의 피부 조각과 또 진정제병 그리고 주사기를 발견하게 돼. 발견된 진정제 구매처를 추적해보는데 그 밀러 박사 병원에서 처방전이 발급됐고 멜라니의 아기들 어린이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약국에서 픽업이 됐더라고. 심지어 이 처방전의 서명이 멜라니의 필체로 추정됐었고 그리고 멜라니의 톨게이트 결제 내역도 좀 수상했어. 5월 4일 델라웨어로 갔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델라웨어가 뉴저지에서 아틀란틱으로 가려면 꼭 지나쳐야 되는 그 중간 지점이거든. 근데 이상한 게 그녀가 톨게이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결제 내용 좀 삭제해달라고 했다는 거. 이 사실에 대해서 멜라니한테 추궁을 하니까 아니 자기가 이사갈 집에 가구가 필요한데 델라웨어는 부가세가 없어서 좀 싸게 살 수 있길래 거기로 갔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죽은 채 발견이 됐다길래 괜한 의심 받을까봐 걱정돼서 그 내역 좀 지워달라고 그랬다는 거지. 이게 과연 사실일까? 경찰도 점점 답답해졌어. 아무리 봐도 아내가 범인이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니까. 결국 멜라니의 집 압수수색을 결정해. 빌이 토막난 채로 발견됐잖아. 집에서 시신을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화장실부터 온 집안을 조사했지. 바닥 부셔서 배관 내부까지 다 드러냈었고. 그리고 루미날 검사로 혈흔 반응도 확인하는데 완전 반전. 집에 아무것도 없어. 유일하게 좀 수상한 점이라곤 컴퓨터에서 나온 검색 기록 정도? 근데 그게 진짜 수상하기는 해. 인슐린 치사량, 치명적인 독, 농약, 검출되지 않는 독극물 이런 걸 검색했더라고. 2005년 6월 25일 경찰은 지금까지의 정황과 간접 증거들을 토대로 멜라니 맥과이어를 1급 살해 혐의로 체포하게 돼. 검찰에서 추정한 사건의 타임라인은 이래. 멜라니가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에 브래드리 밀러 박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그와 함께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남편 살해를 계획했고 총 구입 후 처방전을 위조했어. 그리고 4월 26일 오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약을 주입한 후 총으로 살해. 그리고 시신을 토막냈고 3개의 여행용 가방에 나눠 담은 거야. 마지막으로 남편이 스스로 사라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빌의 차량을 아틀란틱의 구석진 주차장에 가져다 둔 거지. 검찰은 그 증거로 총기를 구입한 기록과 허위 처방전으로 구매한 진통제, 남편이 사라진 날 했던 진술을 번복한 점과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 기록과 빌의 차에서 발견된 그의 작은 피부 조직을 증거로 제시했지. 그리고 시신에 담긴 가방에서 멜라니가 일하는 병원의 담요도 발견되면서 검찰은 그녀가 범인임을 확신했어.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면서 멜라니의 무죄를 주장하더라고. 빌은 결혼 전부터 도박을 즐겨했고 그로 인한 빚도 상당했으며 이를 갚지 못해서 애틀란틱 범죄 조직한테 살해당했을 거다. 집 전체에 루미놀도 뿌리고 배관까지 다 드러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았냐. 남편 차에서 발견된 그의 피부 조직도 아니 애초에 멜라니 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피해자 본인 차인데 그게 살아있을 때 다쳐서 떨어져 나온 건지 시신에서 나온 건지 확실하지 않지 않냐. 그건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야. 치열한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졌어. 배심원단이 무려 4일 동안 고민했다고 해. 2007년 4월 23일 결국 멜라니는 1급 살인, 불법 무기 소지 및 시신 훼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아 판사는 66년 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지. 하지만 멜라니는 끝까지 자기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면서 엄마 없이 남겨진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 여행용 가방 살인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멜라니는 수감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어. 진짜 범인은 세상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녀가 말하고 있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공범? 아니면 또 다른 제3자? 사실 오늘 스토리 진짜 헷갈리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 과연 멜라니가 진짜 범인이 맞을까? 진실은 멜라니 본인만 알겠지. 그럼 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어.